고양이 나비가 파헤친 다락방 안의 비밀. 으악! 나비! 대체 저기서 뭐라는 거야? 내려와! 막내딸 지수의 다급한 비명이 오래된 시골집의 정적을 갈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지수가 애타게 부르는 흰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박힌 고양이 나비는 멈추지 않았다. 아니, 멈출 수가 없는 듯했다. 드드득, 끼익, 드드득. 거실 한가운데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향해 나비의 날카로운 발톱이 미친 듯이 긁어대고 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손때 묻은 물건들을 정리하다 발견된 봉인된 듯 굳게 닫힌 나무 상자였다. 먼지가 풀풀 날리고 발톱이 나무에 박히는 섬뜩한 소리가 고요한 시골집 안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경악했다. 불과 두어 시간 전만 해도 나비는 고작 쥐소리에 홀려 다락방에서 내려온 평범한 길고양이에 불과했다. 설 명절을 맞아 고향집에 모인 세 자매와 이모부, 그리고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까지 일순간 모두의 시선이 발광하는 듯 상자를 파헤치는 나비에게 꽂혔다. 지수야! 저 고양이 당장 치워! 상자 망가지잖아! 장남 승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다. 그는 아버지 곁에 서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승진의 아내, 희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상자를 주시하고 있었다. 나비의 눈에는 무언가 절박한 빛이 돌고 있었다. 마치 반드시 이 상자를 열어야 한다고 말하는 듯이요. 입에서는 하악거리는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온몸은 먼지투성이었다. 나비야, 제발! 둘째 딸 윤희가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의 유품을 함부로 다루는 고양이의 모습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나비가 낮게 울부짖으며 더욱 격렬하게 상자를 긁었다. 발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 같았다. 이상해. 이건 정말 이상해. 윤희는 중얼거렸다. 10년 넘게 냉철한 변호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접했지만 눈앞의 광경은 그녀의 모든 이성을 비웃고 있었다. 동물의 본능이 이토록 강렬하게 발현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쩍. 나비의 발톱에 낡은 나무 상자의 틈이 벌어지며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순간 미친 듯이 움직이던 나비의 동작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녀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파헤친 상자 틈새를 뚫어져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끄, 야옹, 야옹. 나비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었다. 쥐소리에 홀려 들어온 평범한 길고양이의 울음과는 차원이 달랐다. 억겁의 항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고발하려는 듯한 처절한 절규가 뒤섞인 통곡이었다. 도대체 뭐가 있는 거냐고. 승진은 홀린 듯 상자로 다가갔다. 아버지 박민준 씨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승진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에 부서진 틈새를 벌리자 낡은 종이 뭉치 사이로 검은색 가죽 다이어리 한 귀퉁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어머니의 유품이라고는 볼 수 없는 낯설고 이질적인 물건이었다. 설마 그 순간 승진의 등골을 타고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이건 절대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그리고 그녀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이 물건은 무언가 끔찍한 비밀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비는 그 끔찍한 비밀을 홀로 끌어안고 있었던 것이다.
승진은 깨달았다. 오늘 이 자리, 어머니의 낡은 유품 상자 앞에서 벌어진 이 모든 일은 단순한 고양이의 돌발 행동이 아니었다. 이것은 진실을 향한 전쟁의 서막이며 눈먼 인간을 대신해 충직한 고양이가 시작한 위대한 폭로의 시작이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이 있기까지 지난 1년은 승진에게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 후 드러난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3명의 여동생들과의 갈등, 모든 것이 그를 질식시켰다. 어머니는 평생 아버지 박민준 씨의 그림자로 살았다. 고지식하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그늘 아래 어머니는 그 어떤 불평도 없이 순종하며 가족을 보살폈다. 그런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평소 지병 하나 없던 분이었기에 모두가 황망해했지만 60대 후반의 나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며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다. 문제는 어머니의 장례식 후였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가족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어머니의 명의로 된 재산, 시골집을 포함한 상당수의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70%가 바로 장남인 자신, 승진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다. 나머지 30%는 세 딸이 공평하게 나눠 가지도록 되어 있었다. 이게 말이 돼? 장남이라고 해도 그렇지.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을 오빠한테 7알이나 넘겨준다고? 윤희가 거세게 반발했다. 지수 역시 눈물을 쏟으며 분노했다. 내가 엄마랑 그렇게 살갑게 지냈는데. 겨우 10%가 말이 돼? 언니랑 오빠는 엄마한테 잘했다고 그러는 거야. 세 자매의 분노는 승진에게 향했다. 그는 아버지 박민준 씨와 함께 어머니의 유언장을 위조한 공범으로 몰렸다. 승진은 억울했다. 그는 어머니의 재산에 단 한 번도 욕심을 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몰래 거액의 자금을 지원해 주려 했을 때도 한사코 거절했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언장은 너무나 명백했고 그의 해명은 자매들에게 닿지 않았다. 어머니의 유지는 내가 지켜야 한다. 박민준 씨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내세워 딸들의 불만을 잠재우려 했다. 하지만 자매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들은 승진과 아버지를 어머니의 재산을 가로챈 공범으로 낙인 찍었다. 그 후 집안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다. 승진은 여동생들과 연락을 끊었고 아버지는 자식들 사이에 냉기에 더욱 침묵했다. 어머니의 빈자리는 그 어떤 온기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오히려 균열이 깊어질수록 서로에 대한 불신과 증오만 키워나갔다. 승진은 무력감에 치를 떨었다. 평생을 바쳐 지켰던 가정의 평화가 어머니의 죽음과 함께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매일 밤 그는 어머니의 사진 앞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되뇌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러셨어요? 왜 이런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원망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결정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한 희미하지만 끈질긴 의심의 씨앗이었다. 그 씨앗은 지난 1년간 승진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이라는 독초를 키워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독초는 이제 복수라는 검은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승진은 가족에게서 멀어졌다. 여동생들은 그를 마치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장남처럼 대했다.
아버지 또한 어머니의 유언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했다. 승진은 자신의 사업에만 몰두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외면했다. 설 명절, 시골집에서 모이자는 아버지의 연락을 받았을 때 승진은 망설였다. 그 불편하고 차가운 분위기를 다시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아버지가 직접 오랜만에 가족끼리 얼굴 좀 보자꾸나라고 말하자 거절할 수 없었다. 희연과 함께 마지못해 고향집으로 향했다. 예상대로 집안의 공기는 싸늘했다. 세자매는 승진과 눈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특히 둘째 윤희는 그를 보는 눈빛에서 노골적인 경멸을 드러냈다. 지수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힘겹게 살고 있었기에 그녀의 분노는 더욱 이해가 갔다. 승진은 억울했지만 그 억울함을 토해낼 수 있는 통로는 어디에도 없었다. 명절 음식은 차려졌지만 가족들의 대화는 끊겼다. 그때였다. 드드득, 드드득. 집안을 감싸던 정적을 깨고 다락방에서 쥐가 갉아먹는 듯한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어머, 저 쥐 소리 좀 봐. 저러다 집 다 갉아먹겠네. 희연이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아버지는 묵묵히 식사만 할 뿐이었다. 그 순간 지수의 눈에 거실 창문 밖을 서성이는 길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왔다. 흰색 바탕에 검은 반점이 박힌 제법 영특해 보이는 고양이였다. 나비, 이리 와. 저 쥐 잡아줘. 지수가 고양이에게 손짓하자 고양이는 망설임 없이 창문 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배가 고팠던 걸까? 아니면 쥐 소리에 홀린 걸까? 고양이는 날렵하게 다락방으로 향하는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고양이까지 들여보내서 이게 무슨 짓이야, 지수야? 승진이 소리쳤지만 지수는 비웃듯 받아쳤다. 오빠가 언제부터 이 집 걱정을 했다고. 엄마 돈 가져갈 생각만 하는 주제에. 승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순간 다락방에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이어 나비가 다급하게 뛰어내려왔다. 녀석의 입에는 커다란 쥐 대신 오래된 가죽 다이어리 하나가 물려 있었다. 어머, 저 고양이 좀 봐. 쥐는 안 잡고 다이어리를 물고 내려왔네. 희연이 신기하다는 듯 말했다. 나비는 거실 한가운데 낡은 나무 상자 앞에 다이어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그 상자를 향해 발톱을 세우고 격렬하게 긁기 시작했다. 광적인 행동처럼 말이다. 저 고양이 정말 이상하다. 저 상자 안에 뭔가 숨겨져 있나 봐. 윤희가 눈을 빛내며 말했다. 그녀는 변호사였다. 직감적으로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지수 역시 나비의 행동에 의문을 품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술잔만 기울일 뿐이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감과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리고 나비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낡은 나무 상자는 나비의 필사적인 발톱에 의해 부서졌고 그 안에서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검은색 가죽 다이어리가 다시 한번 모습을 드러냈다. 승진은 떨리는 손으로 다이어리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종이 뭉치와 어머니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일기장,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와 갓난아기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한 남자의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버지가 아니었다. 이건 대체? 승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 순간 다락방의 쥐소리가 아닌
어머니가 숨겨두었던 평생의 비밀이 바로 그곳 승진의 손 안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다. 명절의 싸늘한 공기는 이제 충격적인 진실의 폭풍으로 변해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다이어리 안에서 발견된 사진은 승진의 손에서 혜진에게로 다시 윤희와 지수에게로 전해졌다. 사진 속 젊은 어머니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아기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기는 놀랍게도 갓난아기 시절의 승진이었다. 이게 뭐야?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희는 사진을 뚫어지게 노려보았다. 냉철한 변호사의 눈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 사진 속 남자는 분명 아버지가 아니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사진이에요? 윤희가 핏발선 눈으로 아버지를 노려보았다. 박민준 씨는 술잔을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다. 나비가, 저 고양이가 이 상자를 파헤치지 않았으면 평생 몰랐을 비밀이었겠네요. 지수의 목소리에는 비수 같은 냉소가 담겨 있었다. 모든 시선이 아버지에게 꽂혔다. 그를 향한 의심과 분노가 이글거렸다. 승진 오빠, 설마. 윤희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제야 모든 것이 설명되는 듯했다. 어머니의 유언장. 왜 어머니가 자신들의 몫을 줄이면서까지 승진에게 7알의 재산을 남겼는지. 그것은 장남을 위한 배려가 아니었다. 죄책감과 비밀 유지를 위한 은밀한 대가였을지도 모른다. 승진은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그의 정체성, 그의 존재 자체가 뿌리부터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그는 어머니의 유언장으로 인해 자매들에게서 탐욕스러운 장남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태생부터 불순한 이물질로 전락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어보자. 윤희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이어리 안에는 어머니의 빼곡한 글씨로 적힌 일기장이 들어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펜 끝에서 어머니의 한 맺힌 삶이 터져 나오듯 흘러내렸다. 1979년 5월 12일. 그 사람을 만났다. 내 인생에 이런 뜨거운 사랑이 올 줄이야. 남편과는 정략 결혼. 사랑 없는 삶에 지쳐있던 내게 그는 한 줄기 빛 같았다. 1980년 3월 20일. 아이가 생겼다. 그 사람의 아이. 나의 유일한 사랑의 증거. 하지만 남편의 아이로 키워야 한다니. 죄책감과 동시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이 밀려온다. 아이의 이름은 승진. 박승진. 부디 이 아이가 사랑받고 자라길. 일기장이 한 페이지씩 넘어갈 때마다 가족들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물들었다. 승진은 자신이 박민준 씨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은 어머니의 외도로 태어난 불륜의 씨앗이었다. 그리고 박민준 씨는 그 모든 사실을 알고도 자신을 길러준 것이었다. 이게 다 뭐야? 오빠가 친오빠가 아니었다고. 지수는 오열했다.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가 그녀의 마음을 집어삼켰다. 윤희는 말없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 무표정한 얼굴 뒤에 감춰진 배신감과 모멸감. 아버지의 침묵은 딸들에게는 가장 큰 비수로 돌아왔다. 이게 말이 돼? 평생을 속이고 살았단 말이야? 윤희가 테이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박민준 씨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게 다 옛날 일이야. 승진이는 내 아들이야. 내가 평생 길러온 내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미 늦었다. 어머니의 일기장은 단순한 비밀 폭로를 넘어 그들 가족의 근간을 찢어버리는 파멸의 도화선이었다. 승진은 멍하니 다이어리 안에 숨겨져 있던 또 다른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누렇게 변색된 마치 법적 효력을 가진 듯한 종이였다. 그것은 각서였다. 승진의 친아버지, 즉 어머니의 옛 연인이 어머니에게 보낸 각서였다. 내용인즉 나는 박승진이 나의 아들임을 인정하며 그가 친부에게 상속받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그의 모든 양육권을 박민준 씨에게 위임한다. 단 박승진이 성인이 된 후 그의 친부임을 밝히고 싶다면 언제든 허락한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친아버지의 서명과 함께 박정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정혁. 승진은 그 이름을 아는 듯했다. 과거 어머니가 자주 가던 도자기 공방의 주인이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 그 공방에 자주 드나들었고 박정혁 씨와 오랫동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기억했다. 박정혁. 그 공방 아저씨. 지수가 중얼거렸다. 윤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 각서는 단순히 출생의 비밀을 넘어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거대한 복선을 깔고 있는 듯했다. 어머니의 유언장. 왜 그녀는 승진에게 7알의 재산을 물려주려 했을까? 이제 그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어머니는 승진이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포기했음을 알고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이제 승진은 가족에게서 어머니의 죄를 이어받은 불륜의 씨앗이자 친부의 재산까지 욕심내는 파렴치한 장남이 될 터였다. 그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 파괴의 시작은 다락방의 쥐소리에 홀려 내려온 길고양이, 나비의 발톱에서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일기와 각서는 가족들에게 폭탄처럼 터졌다. 승진은 자신이 어머니의 외도로 태어난 사생아이며 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했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에 빠졌다. 세 자매는 승진을 향한 배신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아버지, 대체 왜 저희한테 이런 진실을 숨기신 거예요? 저희는 그럼 뭐예요? 이 집안에서 오빠만 아들인 척하며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윤희가 아버지를 향해 격렬하게 따졌다. 지수 역시 눈물을 쏟으며 소리쳤다. 엄마가 바람 피운 건 그렇다 쳐도 왜 저희까지 속여야 했냐고요. 저희는 이 집에 발붙일 곳이 없는 존재였던 거예요? 아버지 박민준 씨는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노인의 가느다란 흐느낌으로 변해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아버지의 늦은 사과는 딸들에게 닿지 않았다. 그들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신감과 모멸감이라는 독을 마시고 쓰러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파국의 중심에는 어머니의 유언장이 있었다. 승진에게 7알의 재산이 상속된다는 내용. 자매들은 이제 승진이 친부의 재산을 포기하고 어머니의 재산을 독차지하려 한다는 더러운 음모론을 펼치기 시작했다. 오빠, 엄마가 왜 오빠한테 7알을 남겼겠어? 친아들도 아닌 주제에 친아버지 돈도 못 받으니까 엄마가 불쌍해서 다 준 거 아니야? 지수의 비아냥에 승진은 치를 떨었다.
그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오빠가 아니었다. 핏줄이 섞이지 않은, 어쩌면 이 집안의 모든 비극을 초래한 불순한 이물질일 뿐이었다. 윤희는 변호사였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언장을 무효화시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출생의 비밀은 유언장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피 튀기는 법정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승진은 이 모든 상황을 차갑게 지켜보았다. 분노는 이미 그의 몸을 지배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선택, 아버지의 침묵, 자매들의 비난. 이 모든 것들이 그를 거대한 복수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었다. 하지만 그의 복수는 단순히 재산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상처를 준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을 시작한 이들에게 진정한 후회가 무엇인지 알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는 복수의 설계자가 되기로 했다. 첫 번째 복수는 박정혁이었다. 승진의 친아버지. 그는 어머니의 일기장에서 박정혁이 어머니와 오랜 시간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어머니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공방이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박정혁을 찾아갔다. 그리고 덤덤하게 자신이 그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 박정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승진아, 내가 내 아들이라고?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박정혁은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다. 하지만 승진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박정혁에게 어머니의 유언장과 각서의 존재를 알렸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 당신의 아들입니다. 어머니의 유언과 각서에 따라 저는 박민준 씨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당신의 아들로서 친부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박정혁은 경악했다. 그의 공방과 재산은 결코 적지 않았다. 승진의 주장은 박정혁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었다. 그것은 어머니를 버리고 도망쳤던 친부에 대한 승진의 첫 번째 복수였다. 두 번째 복수는 아버지였다. 박민준 씨. 승진은 아버지가 어머니의 외도를 알고도 평생 침묵했던 이유를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 침묵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도 혈연으로도 저는 이제 아버지와의 모든 관계를 끊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과 각서에 따라 저에게 상속된 어머니의 재산은 제가 원하는 대로 처분하겠습니다. 박민준 씨는 털썩 주저앉았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라는 이름이 자신의 손으로 키운 아들의 입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그것은 승진이 아버지에게 안겨준 가장 큰 고통이자 복수였다. 세 번째 복수는 세 자매였다. 승진은 그들이 가장 탐내던 어머니의 재산을 이용하여 그들을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는 윤희가 제기한 유언장 무효 소송에 맞서 자신에게 상속된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매각하고 그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나는 어머니의 유지를 이어받아 이 돈으로 박승진 자선재단을 설립할 거야. 어머니가 평생 이뤄내지 못한 꿈을 내가 대신 이뤄줄 거야. 그것은 자매들이 가장 혐오하는 선행을 가장한 복수였다. 그들은 재산을 상속받을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이며 승진은 어머니의 뜻을 이은 훌륭한 장남이라는 명예까지 얻게 될 터였다. 모든 복수의 설계는 끝났다. 이제는 실행에 옮길 차례였다.
승진은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나비를 쓰다듬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자 자신의 복수를 위한 유일한 증인. 나비는 승진의 손길을 느끼며 조용히 가르랑거렸다. 복수의 칼날은 이미 차갑게 벼려져 있었다. 승진의 복수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친아버지 박정혁은 아들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재산을 승진에게 넘겨주기로 결정했지만 그 과정에서 그와 함께 살던 아내와 자식들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박정혁의 가족은 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그의 공방은 문을 닫았다. 승진은 자신의 친아버지가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는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박민준 씨는 아들의 선언 이후 식음을 전폐했다. 그는 며칠 만에 뼈만 앙상한 노인이 되어버렸다. 윤희와 지수는 승진에게 애원했다. 오빠 이러지 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겠어. 제발. 나한테는 이제 아버지가 없어. 너희도 마찬가지잖아. 승진은 냉정하게 말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세 자매와의 법정 다툼은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윤희는 승진의 출생의 비밀을 폭로하며 어머니의 유언장 무효를 주장했고 승진은 어머니의 일기장과 각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어머니의 진짜 유지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언론은 유명 기업가의 장남 출생의 비밀과 파격적인 유산, 상속 다툼이라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모든 것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승진은 매일 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그의 복수는 완벽했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한순간도 편치 않았다. 그때였다. 어느 날 밤 승진은 우연히 다락방에 올라갔다. 나비가 파헤쳤던 그 낡은 나무 상자 주변을 정리하던 중 상자 바닥에 긁혀 희미하게 드러난 글씨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머니의 필체였다. 승진아, 만약 이 상자가 발견되면 이 밑에 비밀도 함께 차지어. 내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여. 그리고 그 뒤에 글씨는 희미하게 지워져 있었다. 상자 밑에 비밀. 승진은 상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아래 마룻바닥에 숨겨진 또 다른 나무 판자를 발견했다. 나무 판자를 뜯어내자 그 안에서 낡은 비디오 테이프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나왔다. 승진은 떨리는 손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했다. 화면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다. 병색이 완연했지만 그녀의 눈은 또렷했다. 승진아, 내 아들아, 내가 이 비디오를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 내가 평생 숨겨왔던 너의 출생의 비밀, 그리고 나의 죽음의 진실을. 승진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실 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지 않았다. 나는 살해당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박민준 씨의 손에. 승진은 비명을 삼켰다.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아버지는 그저 침묵했던 것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외도를 알고 그 모든 비밀을 묻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죄를 자신에게 덮어 씌운 것이었다. 승진아, 이 비디오를 내가 보게 될 때쯤이면
아버지는 아마 너에게 재산을 물려주며 자신과의 관계를 끊으려 할 것이다. 너의 출생의 비밀을 빌미로 말이다. 그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릴 것이.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나의 유언장, 그 안에는 암호가 숨겨져 있다. 내가 너에게 7알의 재산을 남긴 것은 그 안에 내가 숨겨둔 또 다른 증거가 있다는 뜻이다. 나의 일기장, 그리고 그 안의 각서. 그것들은 모두 박민준 씨의 죄를 폭로하기 위한 나의 마지막 계획이었다. 그의 금고 안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찾기 위한 암호이기도 하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수록 희미해졌다. 그 금고 안에는 박민준 씨가 평생 모은 검은 돈의 장부가 있다. 그 장부야말로 박민준 씨의 모든 위선과 죄악을 폭로할 증거다. 그리고 너의 친아버지 박정혁 씨를 찾아가려. 그는 내가 친아들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너에게 힘이 되어줄 것이다. 승진아, 부디 나의 복수를 완성해 주여.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다오. 그리고 나의 친아들 승진아,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부디 행복하렴. 비디오는 툭 하고 멈췄다. 승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모든 복수의 칼날은 엉뚱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진정한 원수는 자신의 친아버지도 여동생들도 아니었다. 자신에게 아버지라 부르게 했던 그 모든 비밀을 감추고 어머니를 살해한 박민준이었다. 복수의 설계자는 어머니였다. 그리고 자신은 그 어머니의 마지막 복수를 위한 도구였을 뿐이었다. 충격, 분노,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그리움과 연민. 모든 감정이 뒤섞여 그의 영혼을 찢어 놓았다. 아버지, 아니, 박민준,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의 복수, 제가 반드시 완성하고 말겠습니다. 승진의 눈빛은 피보다 더 붉게 타올랐다. 그의 손에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편지 안에는 금고의 위치와 비밀번호를 추정할 수 있는 힌트가 적혀 있었다. 나의 그림자, 그리고 거짓된 나의 이름. 승진은 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힌트를 해독하기 시작했다. 나의 그림자는 어머니가 평생 아버지의 그림자로 살았음을 의미했다. 그리고 거짓된 나의 이름은 어머니가 결혼 전 사용했던 본명, 즉 김승진을 뜻했다. 윤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응, 웬일이야? 지금 당장 아버지 금고를 찾아야 해. 오빠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 법정 싸움 중인 거 몰라? 그리고 아버지는 믿어줘. 이건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야. 이 안에 아버지의 모든 죄가 담겨 있어. 윤희는 망설였지만 승진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절박함에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세 자매는 다시 모였다. 다락방의 낡은 나무 상자 앞에서 승진은 어머니의 비디오 테이프와 편지를 보여주었다. 비디오가 재생되자 지수는 오열했다. 윤희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살해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모든 것을 폭로하기 위해 치밀한 복수를 계획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살인자였어. 윤희의 목소리가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녀의 변호사로서의 냉철함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뒤덮였다.
그래. 이제 알겠어. 왜 엄마가 오빠한테 그렇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 했는지, 오빠를 지켜주려 했던 거야. 지수는 흐느끼며 말했다. 가족들의 모든 오해와 분노는 이제 한 곳으로 향했다. 바로 박민준 씨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을 따라 박민준 씨의 금고를 찾기로 결심했다. 어머니의 편지에 따르면 금고는 나의 그림자, 즉 아버지가 평생 가장 아끼던 물건 뒤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거짓된 나의 이름, 즉 김승진의 한글 자음과 모음을 숫자로 변환한 것이었다.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물건. 뭘까? 지수가 중얼거렸다. 승진은 문득 아버지의 서재에 걸려있던 낡은 족자를 떠올렸다. 그 족자에는 가와만사성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박민준 씨가 결혼 당시 아버님에게 받은 것이라며 평생을 아꼈던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짓된 평화만 있을 뿐이었다. 서재의 족자 뒤에 있을 거야. 승진은 세 자매와 함께 서재로 향했다. 족자를 걷어내자 벽 한쪽에 감춰진 작은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다. 비밀번호는 어머니의 이름이던 김승진을 숫자로 변환한 것이었다. 기억은 1, 미음은 2. 아들 승진의 손가락이 떨렸다. 찰칵. 금고 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낡은 장부와 함께 어머니가 직접 쓴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승진아. 내가 이 장부를 발견했다면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겠지. 이 장부 안에는 강민준이 평생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일들이 기록되어 있다. 회사 돈 횡령, 탈세, 불법 로비, 그리고 나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증거들. 장부는 충격적이었다. 박민준 씨는 유성바이오의 창업주인 아버지 박강철 회장이 돌아가신 후 자신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수많은 불법 행위를 저질렀던 것이다. 심지어 어머니의 죽음 또한 그녀가 그의 비리를 알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벌인 살인이었다. 승진은 눈물을 닦았다. 이 모든 것을 밝혀야 했다.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대로 박민준 씨의 모든 죄를 세상에 폭로해야 했다. 가자. 이제 아버지를 심판할 시간이야. 윤희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변호사로서의 그녀의 모든 이성과 지식은 이제 어머니를 위한 복수라는 이름 아래 불타오르고 있었다. 가족들은 서로의 손을 잡았다. 찢겨져 나간 줄 알았던 가족이라는 끈은 이제 복수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하나로 뭉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증오와 복수심, 그리고 어머니를 향한 사무치는 사랑이 뒤섞여 이글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시골집에는 경찰과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윤희는 변호사로서 완벽하게 준비된 자료를 들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어머니의 일기, 각서, 비디오 테이프, 그리고 박민준 씨의 금고에서 발견된 불법 장부. 모든 증거는 박민준 씨가 저지른 끔찍한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박민준 씨는 살인, 횡령, 탈세,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완벽한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언론은 유명 기업가의 숨겨진 치부와 살인이라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으로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승진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복수는 완성되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거대한 공허함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머니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복수를 완성했지만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 그는 승리했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패배자였다. 그의 곁을 지킨 것은 나비였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나비는 기적처럼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다. 녀석은 더 이상 다락방의 쥐소리에 홀리지 않았다. 대신 그림자처럼 승진의 곁을 맴돌았다. 승진이 홀로 밤을 지새울 때면 그의 무릎에 올라와 조용히 잠들었고 그가 공허한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볼 때면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하차주었다. 세자매는 오랜만에 승진에게 다가왔다. 윤희는 말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어머니의 죽음과 출생의 비밀이라는 폭풍우를 겪으며 그들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진실이라는 이름 아래 다시 하나가 되었다. 오빠, 미안했어. 우리가 너무 오해했어. 윤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승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오해와 갈등은 이제 부질없는 것이었다. 그들의 앞에는 새로운 삶이 펼쳐져 있었다. 박민준 씨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환수되었고 시골집은 승진과 세자매의 공동 소유가 되었다. 그들은 어머니의 유지를 잇기로 했다. 어머니의 이름으로 작은 도서관을 짓고 그곳에서 소외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일을 하기로 했다. 어머니가 평생 숨겨왔던 일기장은 어머니의 비밀 서재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어머니의 진솔한 삶과 희생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오늘도 승진은 시골집 마루에 앉아 책을 읽는 아이들을 흐뭇하게 바라본다. 그의 무릎에는 나비가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다. 어머니의 다락방에서 내려온 작은 고양이는 가족의 숨겨진 비극을 폭로하고 마침내 정의를 찾아준 위대한 영웅이 되었다. 승진은 깨달았다. 어머니가 남긴 것은 낡은 다이어리나 비극적인 비밀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한 단호한 응징, 그리고 살아남은 자식들을 향한 사무치는 사랑의 증거였다. 진정한 카타르시스는 복수의 끝이 아닌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과정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